자, 3.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서 근로자에 관한 보호, 근로계약.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뭐예요? 무효이다. 이 무효인 부분은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1. 산업안전보건법. 장기요양 기관회장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생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산재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서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 산재에 대해서. 1.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 사업장의 부도 또는 폐업하여도 뭐예요? 산재급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2.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에 30일간은 뭐예요? 해고하지 못한다. 3. 산재보험 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3년 이나 5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가요. 3년 이나 5년간. 5.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고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 다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에 대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꼭 나오는 거는 점수 먹고 가야지. 아셨죠? 그래서 성희롱에는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있죠.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한다. 육체적 성희롱은요, 신체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게 육체적 성희롱이죠.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시각적 행위. 이렇게 가죠. 시각적 성희롱. 자, 선생님, 성희롱에서는요, 성희롱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위에 것보다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장교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물어봐요. 그래서 29회 때는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를 섞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더라고. 아셨죠? 그래서 성희롱 대처 방안에 1. 장교양 기관장의 대처.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장교양 기관장은요. 2.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 두어야 한다. 3. 가족에게 사항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밑줄자 경감패. 가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건 누가 요구해요? 시설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관장이.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이건 누가 해요? 시설장이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29회의 답이 이거였어요.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다음 중 장기요양 기관장의 성희롱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 누가? 기관장이.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이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더 중요하죠. 있죠?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있죠? 그랬는데 문제가 매번 나오다 이제는 어떻게까지 나와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우리 교육생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치매 대상자네? 이러면서 고민을 하셔. 치매 대상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죠. 아셨죠? 예. 두 번째로는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밑줄자 경감패. 아셨죠? 예. 기관 담당자한테 보고하는 건 요양보호사 할 일이고 그 보고를 받고 가족에게 시정조치는 기관장이 하는 일이죠. 자,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빨간 별 4개죠 선생님. 자, 이거 직업윤리 윤리적인 태도 이거 지원 문제 꼭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자, 1. 직업윤리의 원칙. 1.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렇게 가고요. 4.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고요. 6. 가족과 타 전문직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8.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다. 있죠. 명절이라고 봉투 주면 받아야지 돼요? 안 돼요. 있죠. 9. 대상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렇게 갔죠. 자, 윤리적인 태도. 1.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기본이죠. 있죠.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4.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가족과 상호협조를 하는 태도를 갖는다.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 6.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서 선생님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시설장에게 보고해야지 돼요. 있죠. 2.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밑줄자 경감패. 시험 문제 지문에 가끔 나왔어요 선생님.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이런 것이 자주 나왔어요 선생님. 아셨어요? 대상자가 없으면 뭐예요? 방에 들어가지 만다. 그래서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준다. 어르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자, 3. 상황에 맞게 신체 접촉을 너무 과장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죠. 4. 대상자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7번.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종종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법적 윤리적 책임. 1.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거나 공용 물품 등을 가져가는 행위. 2. 복지 용구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안 좋죠. 3.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밑줄자 경감패. 와, 선생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문제 하나로도 나와요.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러면은 지문에 1. 본인 부담금 받지 않는 센터로 소개해 준다. O예요? X예요?
X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요 행정처분을 받아요. 영업정지 한 달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행정처분감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던지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본인 부담금 안 내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대로 안 내준다, 이런 식의 지문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거론됐어요. 4번 기록들을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거나 기록하는 행위. 5. 대상자의 비밀이나 사적 생활을 발설하는 행위. 6.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7.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건 올바르지 않죠. 8.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밑줄자.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오죠. 복지 용구를 알선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한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8번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발생할 경우 즉시 어떻게 해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10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지 될 거. 이것 또한 이제 시험 문제 좀 거론되고 있죠. 1.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2.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죠.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죠. 3.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움을 청한다. 학대받는 것이 의심만 돼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표준교재에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이 사례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5. 1.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해가지고 1.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요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상체죠. 그래서 이 어깨 통증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다. 2.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관절이 뻣뻣하다. 3. 통증이 어깨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돼요? 팔로 방사된다. 팔을 들고 내릴 때,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더 아프다. 이런 증상이 가는 거죠. 자,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 그래서 수근관이라는 건 우리 손목 여기 밑에 여기가 수근관이 있죠. 그래서 이 수근관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쪽까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있죠. 1.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 자꾸 손목을 갖다가 안으로 이렇게 굽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무리가 가겠죠. 네. 그래서 증상으로는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통증이 있고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손을 이렇게 털게 되면 뭐예요?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법 팔렌 검사 있죠. 팔렌 검사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올 만하기도 하죠. 요거는. 예. 자, 3번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통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거론되고 있어요, 선생님. 네. 1.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은 낮추고 지지면은 넓힌다. 2.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땐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통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발을 움직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
물체는 최대한 어떻게 돼요? 몸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야지 돼요. 자, 4.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갑니다. 네. 그다음에 목 통증. 목을 구부리거나 위로 쳐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경우에 목 통증이 오죠. 그래서 1.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기고 어지러움증과 같은 두통이 온다. 2. 어깨, 팔, 손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3.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며 팔에 힘이 빠진다. 4. 어깨와 목 주변부의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5. 통증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뭐예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는다.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 팔꿈치 통증. 그래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 팔꿈치 관절에 시작해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통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죠. 팔꿈치 어떻게 돼요? 외축 상간염 있죠.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손목을 자꾸 밖으로 하죠. 손목을 자꾸 밖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래서 손목이 자꾸 이렇게 제쳐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축이 무리가 와가지고 팔꿈치 외축 상간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꾸 뒤로 해서 여기에 무리가 온 거니까 스트레칭 예방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야죠. 있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안쪽으로. 그러면 팔꿈치 내측 상간염 있죠. 골프를 하거나 이래서 팔꿈치를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내측 상간염이 있죠. 이럴 때는 안으로 하니까 예방법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제쳐야죠.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선생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초기 치료에는요. 초기 치료는 손상 후에 24 내지 72시간 내에 초기 치료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은 휴식을 취해야지 돼요. 휴식.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삐끗했거나 겹질렸거나 이러면 사용하지 말고 쉬어야죠. 왜?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냉찜질. 그래서 초기 통증,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종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고 근육 경련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부종과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냉찜질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 너무 무리가 갔어요. 그러면 압박반 붕대로 압박을 하죠. 그러면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부종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부종과 움직임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처 부위를 갖다가 심장보다 높게 올려요. 높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을 해야죠. 부목으로 아픈 부위를 고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의 주의사항,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서너 번 고른댔죠. 두세 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1. 같은 동작은 몇 번? 5에서 10회.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쉰다. 이렇게 가고요. 2.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칭 자세는 10 내지 15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 좌,
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그 다음에 호흡은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한다. 스트레칭 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호흡은 멈추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해가지고 첫 번째 결핵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간호학에서도 폐결핵에 대해서 선생님 공부했죠. 그래서 결핵 감염 대상자 접촉을 하였거나 2, 3주간 기침, 반려, 체중 감소 또는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결핵 검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결핵 검사는 어떻게 하죠? 흉부 엑스레이 촬영 또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객단 검사를 하죠. 2번 폐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보호장구는 마스크와 장갑.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요. 2019년도에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3, 4번이.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므로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밑줄 자, 현관펜, 별표. 이거 선생님 많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착각할 것 같아. 아셨죠? 이런 시험 문제 지문에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 뭐예요? XX. 아셨죠? 왜냐하면 선생님 폐결핵은 호흡기 전염이에요. 호흡기 전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이것 좀 꼭 좀 기억하셔요. 2019년도에 새로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살지만 어디에서 약하다 그랬어요?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일광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사멸을 한다. 아셨습니까? 이 내용도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자,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독감이죠, 독감.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아요? 10 내지 12월 사이에 있죠. 그래서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어 5일 이상 감염되므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있죠. 자, 이 3. 로로바이러스 장염.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로로예요. 바이러스 이름이 로로예요. 로로.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장염이 생겨요. 장염이. 그래서 2번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라. 3. 증상 회복 후에도 어떻게 해요? 최소 2, 3일간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4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네 번째로 옴. 자, 의학간호학에도 나오죠. 자, 1번 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아셨습니까? 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있죠.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겨울이죠. 아, 이 노로바이러스도요. 추운 겨울에 발병을 해요, 얘가. 얘가 추운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도. 자, 그래서 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옴에 걸린 대상자의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혈압기, 체온기 등을 통한 간접 전파로 인해 감염이 된다. 그래서 이 옴은 뭐예요? 피부와 피부를 통해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래서 이 옴은요, 희한하죠. 증상이 없어도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꼭 알고 가시고요. 자, 4번. 내유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선생님. 이게 오음 대상자의 내유와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1, 20분 세탁을 하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동안 사용하지 말래. 이거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은 내용이에요. 3일 동안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셨죠? 꼭 오음에 대해서 3호제를 치러 주십시오. 아셨죠?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3일 동안 사용하지 말래요. 자, 5번.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6. 처방받은 약재를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음의 치료 연고는 어떻게 돼요? 밤에 바르고 자기 전에 바르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이렇게 가죠. 7. 동물 옴 진드기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만 이 동물 옴에게 전염된 사람한테서 또 사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와, 이거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 옴은 뭐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데 동물한테서 옮겨진 옴은 사람한테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머리니. 이 머리니는 2019년도에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한 단원이. 1번 머리 접촉, 침구류, 머리빗, 모자, 옷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된다. 2.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한다. 3.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있죠. 그래서 54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5분 이상이면 죽는다. 4. 치료 2일 전에 착용한 물품은 뜨거운 물 세탁이나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한다. 5. 2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므로 어떻게 뭐를 이용해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습니까? 자, 선생님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